안녕하세요. 시니어 트렌드 진행을 맡은 최학희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요. 1,7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나 퇴직을 하면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인공지능 혁명이 닥쳐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생존력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만나보는데 의외로 우리들이 굉장한 잠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시니어가 어떻게 소외되지 않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신준영 대표를 모시고 강연 그리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케어의 대표 신준영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시니어가 주인공이 되는 법. 오늘 이 시간에는 시니어 여러분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기대감을 갖게도 하지만 때로는 상당한 두려움으로 저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10년 정도 노인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다양한 그 디지털 교육과 치매 예방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교에서 인지 프로그램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9.11 테러가 있던 해에 미국에서 그 요양원에서 어떤 첫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스마트폰을 접하고 나서 어르신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형의 좋은 컨텐츠들을 접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보건소에 가지 않더라도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치매도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인지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 저의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가르치고 있던 그런 스마트폰을 넘어서 가게마다 상점마다 키오스크가 어느 순간 들어서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많이 접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글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글도 어려운데 가게에 갔더니 어느 순간 키오스크로 다 바뀌고 사람은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에 가서도 먹고 싶은 것을 먹거나 또 내가 구매하고 싶은 것을 구매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글 문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전환되고 모든 것이 디지털을 이용해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문해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문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 문해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65세 인구들이 1천만 명을 넘어섰고 이에 따라서 이런 디지털 기기에 어려운 고령자분들에 대한 디지털 격차 문제는 더 커지고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로부터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에서 매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이나 장애인보다도 고령자가 현실적으로 이 디지털에 대한 어려움을 상당수 겪고 있는 것을 매년 실태 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령자,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디지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이들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키오스크 사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무나 편리한 AI에 대한 이런 기능들까지도 어르신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해 교육사라는 최근에 직업군이 새롭게 떠오르게 됐는데요. 저는 이 디지털 문해 교육을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니어들, 특히나 직장 생활도 해보고 부모님도 모셔본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어르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디지털이라는 이 도구를 가장 잘 어르신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서 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지방에서도 디지털 문해, 디지털 배움터라는 이런 공공기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이런 스마트폰을 비롯한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교육을 공공 영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해주실 분들이 매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자원봉사도 있지만 좀 전문적으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디지털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수요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은 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이죠.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 경로당, 그리고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기관인 재가센터라든지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에서도 어르신들이 이런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찾아가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주로 이제 간단하게는 스마트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이게 내 손 안에서 내가 조작하는 것에 의해서 뭐 소리도 올리고 낮추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도구라는 것을 이제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이 뭐 기계나 기능 자체로 접근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나훈아의 초원이라는 노래를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서 들을 수 있다. 이런 예들은 굉장히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저도 최근에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을 충분하게 못 해가지고 중간에 택시를 못 잡은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스마트폰의 간단한 앱을 통해서 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에 밖에서 차를 기다리지 않고 쉽게 택시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몇 가지 유용한 앱만 사용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삶이 훨씬 풍성해질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옆에서 누군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지 못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에 어르신들이 이제 그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아예 사람이 찾아올 수도 없고 그리고 대면으로 접촉하는 것이 이제 부담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못 만나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의 어떤 삶의 질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는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정서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가지신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디지털 문해 교육사의 일부분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현재 로봇 청소기라든지 그리고 가전 전자제품도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문해 교육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디지털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거나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디지털 문해 교육사의 활동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르신을 돌보는 인력이 이 시점에 한 요양보호사분들만 하더라도 한 20만 명가량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보고 함께 해야 될 어르신들은 많은데 옆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가 상당한 고민이죠. 정부에서 최근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을 보는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에이징 테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어르신들의 전 삶의 영역, 이동을 비롯해서 먹는 거, 그리고 누군가와 얘기하는 거, 살아가는 방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사람이 모두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그 간극을 메꾼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에이징 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디지털 문해 교육사는 이 에이징 테크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기업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지만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더라도 이걸 그냥 사용하세요 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어르신들이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또 교육을 시켜드리고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함께하는 이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해 교육사가 앞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디지털 사회에서 더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서 치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치매라고 판정을 받은 다음에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게 되지만 사실은 한번 치매로 판정을 받으면은 그 이후에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힘들죠. 그래서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이때에 저희가 개입을 해서 완만하게 급격하게 이렇게 나빠지는 것들을 좀 막고 같이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엠브레인 여가놀이 지도사라는 활동들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엠브레인은 계몽하다, 무언가 깨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뇌를 깨운다는 이런 뜻인데요. 어르신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여가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뇌 활동을 비롯해서 정서나 회상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노후에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치매 예방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전 같으면 어떤 교재를 가지고 낱말을 마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회상 활동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 디지털 교보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용하게 되는 키오스크도 어르신들이 식당에 가서 연습을 해볼 수 없으니까 실제로 가상의 어떤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제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과 같이 연습도 해보고요. 기차를 타고 내가 좋아하는 곳을 여행해 본다 라는 이런 가상의 설정에서 실제로 과거의 기억들을 살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회상하면서 감정적인 정서적인 회복을 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훈련과 더불어서 일상생활에서 이 디지털로 바뀐 환경 가운데 디지털 교보제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전국에 가장 많은 노인기관에 이런 디지털 교보제와 디지털 기기들을 확대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기관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정답은 경로당입니다. 전국에는 8만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동네에도 100개에서 많게는 2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어르신이 사는 지역을 비롯해서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내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로당은 고령사회와 더불어서 복지관까지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최근에는 또 이곳에서 식사도 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치매입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이 치매는 사실은 우리 두뇌와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삶의 전 영역이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날만 내가 어떤 활동을 안 해서 이 질병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어떤 삶에 대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엠브레인 여가놀이 지도사를 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치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게 되고 또 어르신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동들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고령 인구와 더불어서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이 디지털 놀이를 통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한 이런 분야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과 일자리 기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현재 의사도 아니고 이런 치매 예방 강사나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교사로, 중학교 교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준비를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저희 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족 중에도 장애가 있으신 분이 계셨고 누군가를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에 상당한 그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계셔서 현재 저희 회사에서 오셔가지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러한 활동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사단 양성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바빠지셔가지고 이 강사단들이 현재 한 300여 명 정도 저희가 배출이 됐는데요. 또 이런 분들과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노인복지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러한 분야의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 편입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땄고 또 현장에 가서 의사는 아니지만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비롯해서 경증 인지 장애 어르신들과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부분들은 의사가 하지만 사실은 의료적인 부분 외에도 어르신들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야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도전하신다고 하면은 다양한 기회들이 지역사회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직업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먼저는 지역사회에 자원봉사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나 노인기관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현장으로 가셔서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좀 시간을 보내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디지털을 그 어르신들에게 디지털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일단은 먼저 어르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디지털은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교보제로서 저희가 접근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런 영역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현장의 경험과 기회들을 가지시고 그러다 보시면은 아, 내가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또 때로는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시대에 다양하게 우리가 경력을 쌓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요. 유명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의 강의가 있고 또 모르는 부분들은 챗 GPT라든지 다양한 AI를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 학습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르신들과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삶의 후반부를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직업군은 시니어 기자단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저희도 최근에 케어 뉴스라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인터넷 신문을 발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실제로 기업에서 은퇴하신 편집장님과 80세의 기자님이 같이 이 신문의 기사들을 채워나가고 있고 지역사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삶의 활력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어떤 정보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배움과 나눔과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과 자신감이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변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가치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디지털 문해 교육사, 엠브레인 활용 여가놀이 지도사,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기자단 활동, 그리고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가치들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디지털 기술들, 그리고 교부제들을 하나하나 익혀가시다 보면은 어느새 자원봉사를 넘어서 디지털 역량을 획득하게 되시고요. 이것이 또 직업을 넘어서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 있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저도 공감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은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시니어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디지털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디지털 문해 교육을 실제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할 때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부터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바탕화면에 바꿔본다든지 그리고 음악 벨소리 같은 것도 바꿔봐서 아, 이게 가능한 거구나, 내가 바꿀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듣게 하고 조금씩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가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기능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학교로 와서 지식을 배우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이 이걸 배워서 평상시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저희가 좀 여쭤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똑같은 교육 과정이라도 순서를 바꾸거나 커리큘럼을 바꿔서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확장선상에서 얘기하자 보면은 디지털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결국에는 나의 삶의 방향이나 동기를 어디에다 먼저 둘 것인지부터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부터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깊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기술하면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루 일과나 이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거를 좀 도와주는 거를 그 문해력에서 넛지해 주시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게 음악을 듣는 거. 그 카카오톡 너무 하고 싶은데 타이핑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 창 옆에 마이크 버튼이 있으면 음성으로 얘기해서 텍스트로 변환되는 거. 이런 거서부터 일상의 어떤 편리함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드리고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 이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점화가 됐다고 하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강사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렇군요.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디지털 문해 교육사 지원하실 분들을 먼저 봉사부터 하셔라. 그래서 시니어들을 이해하시는 것부터 하셔라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일목상통한 거 보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러한 디지털 문해 교육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삶이 바뀌시나요? 일단은 하는 과정 가운데 남 앞에서 서서 이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에 상당히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요. 어르신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디지털 문해 교육 하기 전에 인터뷰를 많이 보는데 퇴직하신 상당히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도 했지만 그건 나랑 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지라고 했을 때 이 디지털을 소재로 해서 무언가 어르신을 만나고 가르쳐 드리는 일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과 더불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어떤 부분을 알려드리면 될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면은 얼마든지 보람 있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일거리와 소재거리와 봉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하시고 나셔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거기서 좀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내가 돈 예전처럼 일하는 것보다는 뭔가 사회에 보람을 느끼고 나의 존재감을 느끼겠다. 네.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동기부여도 되시면서 변화가 크게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동기부여도 되시고요. 또 그중에는 또 잘 되시는 분들은 소득도 200만 원 이상 이렇게 와. 벌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특히 네. 지금처럼 인공지능 처음 이제 시작한 지 뭐 한두 달? 네. 이때 시작하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현장에서는 필요와 욕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좋은 높은 강사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좋은 기회를 잘 준비돼서 전달한다고 하면은 의외로 기회들이 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경륜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수입을 위한 일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자기 다움이라든지 남을 돕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여가놀이 지도사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제 방점이 치매 예방하고 정서적 건강을 위한 놀이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것도 어르신들이 그 어떤 디지털 교보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활동을 할 때 기능보다는 좀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러 가자 하면은 영화를 실제 보러 가고 싶은데 앞에 키오스크가 놓여져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 기계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기계라는 두려움도 이게 사실은 기존에 사람이 있었던 일을 얘가 대신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과 하는 방식으로 순서에 맞춰서 근데 얘는 버튼으로, 터치로 소통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일상의 소재들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자신감 있게 본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일단은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게 우리 생활이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여가 문화놀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디지털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이라는 소재도 중요한데 사실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디지털이라는 교보제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지 막 기능을 현란하게 알려드리고 모르는 걸 알려드리고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 예방이지만
이 단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여가놀이라는 것으로 풀어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즐겁게 생활하고 자신감을 가지다 보면은 예전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해나가실 수 있다 해서 이제 치매 예방도 당연히 되죠. 일상생활을 수행한다는 거는 인지 기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놀이 지도사라는 명칭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들을 이러한 컨텐츠들을 넣어서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대화도 하고 강사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과 같이 교감하고 좋았던 활동들을 다시 구성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그 직업입니다. 네. 아, 그렇게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었네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공지능 겉만 내는데 말씀처럼 사람이 누구냐, 그 대상자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왜 하려고 하느냐, 삶을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 이런 관점, 치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누구냐 그리고 왜 하냐가 중요한데 기술 방법론적인 거 아주 현란하게 얘기하는 것들이면 여가다, 디지털이다 이러는데 대표님은 정말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반응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소재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과 퀴즈를 할 때도 이렇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본인이 무언가 선택하게 하면은 같이 있는 화면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되겠네요. 네. 우리가 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조금 더 새로운 매체로 재미있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제 대표님은 시니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아까 눈높이에 맞춰서 왜 하는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특별히 교육 그 방점을 가지고 있거나 그 집중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그 AI를 어르신들 교육에 조금 많이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전에 그 음성으로 뭔가 텍스트 변환하는 거라든지 모르는 물건이 있으면은 스마트 렌즈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구입을 하거나 정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점점 더 교육은 AI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삶의 질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계속해서 좀 중점을 둘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제 시니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거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로봇 청소기도 AI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AI라는 소재가 우리 일상에도 어느덧 이렇게 와 있고 이 AI를 잘 활용하면은 얘는 24시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언제든지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심지어 얘기까지도 AI와 같이 친구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과 AI를 좀 교육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가족이나 또 사회 구성원들도 잘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 디지털 격차 그 조사를 보면요. 주변에 디지털 조력자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 어르신이 이런 디지털 기기나 어떤 사용에 있어서의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실패에 대한 불안함이나 염려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지인들, 조력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치매도 사실은 의사 선생님을 병원에 가서 만나는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지만 그 남은 시간을 같이 있는 사람이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고 어떻게 케어할까에 따라서 어르신의 삶의 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처럼 이 디지털 시대에 주변의 조력자와 어떤 사회적인 자본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디지털, 특히 이제 인공지능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막상 회원가입을 못 하신다거나 결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거나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가족들이 치매 환자의 눈높이를 맞춰서 소통하듯이 얘기하거나 네. 아니면 대표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점점 시니어들도 더 자신감을 가지고 네. 오히려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효자, 효녀는 너무 잘 가르쳐 주겠지만 사실은 이제 밖에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봉사단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보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이 오히려 소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한다고 하면 이 디지털을 소재로 오히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그리고 누군가와 이 디지털을 소재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또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표님 말씀처럼 누누이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기술과 사람이 협력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협력하고 그런 매개를 쓴다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런 거를 위해서 정책적 지원이나 또 사회적 관심 부분에서는 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뭐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라든지 거점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기업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고령자 분들이 이 소비를 하는 바로 소비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장 소비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더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는 같이 살아가는 구성으로서의 이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어떤 지원과 정책적인 부분들이 더 필요하죠. 그게 나중에 방치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사회적 비용이 나중에는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시니어 대상 프로젝트 또는 향후 활동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게 이 AI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게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의 삶이 좀 더 풍성하게 져서 디지털에서는 사실은 육체적인 어떤 제한들을 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도 그렇고 이 나이 들미라는 요소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공공에도 역할을 하지만 기업으로서도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도 이런 활동들을 하는 멋진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그 대표님의 활동을 쭉 보면은 IT 전문가인데 아까 미국에서 이제 요양시설에서부터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뭔가 멋있는 그런 화려한 기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일단은 눈높이에 맞춰서 시니어들의 기본적인 걸 이해하는 것부터 하면서 탄탄히 이렇게 오신 모습을 좀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버 산업 태동기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쭉 보시다 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이제 요새 오피니언 리더로서 또 얘기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비즈니스 측면에는 이제 그 수익성이 나는 부분에 뭐 최근에는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주거 관련되거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심들이 많아져서 일단은 그런 부분부터 해서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자체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거는 되게 좋은데요. 여전히 그 어떤 그 복지, 요양 그리고 그 고령자, 취약계층에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이 나지 않는 시장일 수 있어도 그런 곳에 오히려 변화와 어떤 도전을 통해서 시장성을 좀 만들어내고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혁신적인 사례들을 필요하는 곳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최근에 많은 어떤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스타트업들이 그런 분야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당장은 수익을 못 내더라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지속적인 지원과 어떤 경력 그리고 이제 지난번 방송 때 엔젤 투자를 하시는 선생님도 나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좀 함께 뜻을 모아서 궁극적으로는 고령자
특히 그 중에서도 또 취약하신 분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런 일들을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주신 혁신이 필요한 것,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실은 비즈니스는 돈이 남고 뭐 이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선입견을 갖기가 쉽거든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혁신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세요? 일단은 이 돌봄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람의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질적인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질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그 영역이 좀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 봐도 만약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누워 계시거나 거기서 식사하고 뭐 목욕하고 이런 단순한 서비스와 욕창 방지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데, 그분의 질적인 측면, 즉 그분이 보낼 하루에 24시간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육신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최근에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개입해서 할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이비 부모들 제가 만나보면은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도 조금 방향성을 좀 미리 잡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치와 어떤 사회적 자본들을 잘 이 노인 분야와 돌봄 시장에 잘 접목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님이 사업하신 지 꽤 긴 시간이 있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내디디셨는데 앞으로 이제 내딛는 행보의 그 단서를 볼 수 있겠네요. 네, 남은 기간 동안 아무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시니어 트렌드 이제 기고를 하고 계신데 2026년 키워드를 뭐로 삼고 계시는지 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고령자를 위한,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분야를 조금 트렌드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AI가 또 모두를 위한 AI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오늘 긴 강연과 대담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통해서 세상에 이바지하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신 그 시니어 분들은 디지털 시대에 말씀드린 거는 극히 일부분의 어떤 직업적 기회와 도구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사실은 AI한테 뭘 해야 될지 모르면은 AI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선택할 수 있고요. 너무 이전에 정보에 대한 격차라든지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주저주저 하셨다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기술 그리고 AI를 통해서 좀 맡기고 가볍게 저희들은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고 다시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으로 또 이렇게 발돋움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이 디지털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거든요. 제가 경험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아침 식사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친구에게 AI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4분 만에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요. 식단까지 짜주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 영양 뭐 이런 거 밸런스, 그 배송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을 비워야 되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분에게 AI에게 물어봐.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에이전트까지 만들어주는 4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 세상인데요. 시니어들은 디지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지? 신준영 대표가 그동안 걸어오신 길처럼 정말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그리고 이 격차를 어떻게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더 삶의 질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사업가들이 좀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